안녕하세요. 김슬아입니다. 한옥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이곳은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한 도서관입니다. 문학특화 공공도서관으로 건립돼 정기적으로 인문학 특강이나 작품 낭송회, 도서전 등이 열리고 있는데요. 자연과 더불어 옛 문인들의 흔적까지 덤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작은 도서관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충분히 사유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문학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들이 축소되고 있고, 인문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한눈에 보는 19대 국회 법률에서는 이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위기의 인문학 지원을 위한 국회 입법 성과와 향후 인문학 진흥을 위해 필요한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at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That it's technology married with liberal arts, married with the humanities. 컴퓨터, 스마트폰 등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인문학의 역할.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동반되지 않으면 인간이 너무 기계화되고 인간성이 말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축소되거나 통합되고 있는 것이 현실. 대학은 자체적으로 인문학 분야의 학생들이 안 오니까 자꾸 폐과를 시키거나 과를 축소를 시키는데 사유 수요와는 상관이 없이 모든 분야의 연구와 교육 역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인문학진흥법이 제정되는 성과. 이 법의 이제 제정으로 인해서 인문학의 그 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한 그 법적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었다. 인문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국가적 지원 방안과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살펴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서점가에는 다양한 인문학 교양서들이 출간돼 인기몰이를 하며 이른바 인문학 열풍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스타 인문학자의 강연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란 인간과 인간관계의 근원 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들로 문학, 철학, 역사학뿐만이 아니라 인류학, 언어학, 음악, 공연 예술학 등을 포괄합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학문을 인문학으로 지칭하는데, 소위 문사철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학, 사학, 철학이 이제 기본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이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이것이 사실은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을 기초학문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현 문명하에서 왜 인문학이 더 중요해지느냐. 기본적으로 현대 문명이 과학기술 문명이잖아요. 또 효율을 추구하고 있고 얼마나 생산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평가되는 이제 그런 사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일수록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동반되지 않으면 인간이 너무 기계화되고 인간성이 말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수준에 비해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낮은 편인데요. 한국인 10명 중 5명 이상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살률 또한 11년째 OECD 국가 중 1위.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10,000명이 넘는데요.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인문학을 발전시켜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그 행복지수가 낮다든가 혹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수치들은 또 아주 심할 정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자살률 같은 경우를 얘기해도 다른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자살률이 줄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삶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것인데, 인문학은 가장 기본적으로 너 자신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는 게 인문학이죠.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2011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삼성연구소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 통계적인 분석 방법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은 인문학적 통찰력이 대안이 된다. 그리고 인문학은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특성을 연구하고 역사적인 안목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경영 환경, 경영 방침을 결정하는 데도 인문학이 굉장히 위력을 갖는다. 즉 인문학이라는 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국가의 어떤 원동력을 키우는 그런 학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취지에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을 위해 인문정신 문화지능을 강조하며 인문학지능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삼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국민들의 삶 가까이 다가온 인문학. 저녁 시간 서울의 한 아트홀. 시민들이 분주한 걸음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지금 황급히 오시는 길인데 퇴근하시는 길이세요? 예. 오늘 이 미술 쪽에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잘 모르지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뛰어왔거든요. 이렇게 좀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강좌에 참여하시는 이유가 들으면 마음적으로 좀 편해지고요. 제 나이에서는 좀 많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가지고. 1월부터 4월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퇴근길 인문학 강의. 2월에는 반고흐 인생 수업의 저자인 이동섭 작가가 세계적인 화가의 그림으로 배우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작진이 강의실을 찾은 날에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존경하던 밀레를 뛰어넘게 된 비장의 카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들의 문화 감성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 그렇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질문이 나는 누군가?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사실은 철학의 핵심인데 이런 이제 퇴근길 인문학처럼 직장인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평생 교육 차원에서 듣는 강의에서는 제가 무엇을 전해준다라기보다는 지식을 통해서 나의 경험과 잘 조화시켜서 나의 관점을 한번 만들어 본다. 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강연자의 의도대로 강의를 듣는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운 편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굉장히 좀 힘들게 살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이제 다 자기 자신을, 우리를 한번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할까? 예, 폭넓게 바라보는 시선이 폭넓어졌어요. 이런 강좌를 들음으로 해가지고 자기 정신적으로, 어떤 심적으로 많은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문 서적과 인문 강좌들을 통해 대중들은 인문학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학문의 근간이 돼야 할 대학에서는 인문계열 학과들이 비인기 학과로 전락하고 학과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법적 지원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토대가 되어야 할 곳은 대학입니다. 하지만 대학가는 얼마 전부터 인문학과들의 구조조정으로 진통을 앓고 있는데요.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전국의 인문계열 학과는 43개나 줄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프라임 사업의 영향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프라임 사업은 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 전공 개편을 한 대학들을 평가해 매년 150억에서 300억 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인문학과 졸업 학생들의 경우 전공을 살려 취업하지 못하는 비율, 즉 전공 불일치율이 44.9%에 달해 사회공학 계열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인데요. 이 같은 상황은 취업률이라는 잣대로 인문학 예술 분야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인문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 인문학도들의 의견은 어떠할까? 인문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처음 철학과에 입학할 때는 제가 배우고 싶은 거라던가 사상, 이런 역사, 문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진학을 했는데 막상 진학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인원도 적은 과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취업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철학이랑 관련 없는 회계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고 공무원 쪽으로 나가는 애들도 많고 아니면 일단 되는 대로 인턴 자리 지원하는 애들도 좀 많고 밖에서 뭐 인문학 열풍이다 이러고 강좌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는 한데 막상 인문학을 이용한 취업이라던가 그런 나중에 미래가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인문학도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막상 할 것도 없고 나중에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최근 대학가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프라임 사업이라는 게 산업 수요에 맞는 학과나 이런 쪽으로 인원을 더 배정하고 배정한 학교에 조금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전 대학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 수요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한다는 게 무슨 취업기관이나 그런 육성기관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대학 교육이 취업률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의 영역과는 별개로 모든 학문이 골고루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은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80%가 사립대학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립대학들은 이제 학생들의 그 등록금에 의존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학과에 학생들이 가득 차지 않으면 그 학과를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뭐 인문대학을 나오면 취직도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학생 지원 수가 많이 줄고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대학의 학생 수가 비면 그 학과를 규모를 줄이거나 교수 숫자를 줄이거나 혹은 아예 학과를 폐지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인문학 분야라는 것이 반드시 유지돼야 되는 학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모든 분야의 학문들이 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학생 수와는 상관이 없이 또 사회 수요와는 상관이 없이 모든 분야의 연구와 교육 역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0년 대계를 말하자면 준비하는 교육인 것이죠. 과학기술 분야는 다양한 법적 기반 아래 중장기 목표와 계획에 의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인문학의 경우 인문학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는 인문학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었는데요. 지난해 말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인문학진흥과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31일 마침내 관련법이 제정됐습니다. 마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우리 사회는 이 단기간의 고도 성장을 통해서 현재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풍요를 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과도한 경쟁과 또 물질주의로 인해서 국민 행복 지수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동체 의식 저하, 또 세대 간 소통 단절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과학 기술 분야와 비교해 봤을 때 인문학 분야에 대해서는 종래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좀 소홀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문학 2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 해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 법의 이제 제정으로 인해서 인문학의 그 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그런 사항들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인문학진흥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등에서 국민들의 인문학 향유를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기관에서 인문교육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중 특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와 전담기관의 지정조항이 주목할 만한데요. 이는 향후 인문학의 체계적인 지원, 특히 대학 연구 지원 사업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문학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각각 예산도 이제 중복 편성될 수도 있고 역할이 이렇게 중첩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진흥심의위에서 모든 인문학 관련 그 예산을 다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 게 좋은가. 그러면 역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그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의 규모나 소위 종목까지도 다시 재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 인문학을 소위 복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문정신문화 향유 지원 관련 조항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활발한 인문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인문학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인문학에 관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지원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이 해소된 거죠.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인문학 센터 등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서 그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인문학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문학자들을 등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작동이 되면 인문학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12년 10월 구 서울시청을 리모델링해 서울시 대표 도서관으로 개관한 서울도서관. 이곳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관련 전시도 상시 진행되고 있는 공간인데요.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계단 같은 게 있길래 거기에서도 한번 이용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전시회 구경도 하고 왔어요. 좀 더 이런 공간들, 시민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 도서관을 시민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또 이러한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도서관이 서울의 한복판에 있고 또 이 주변에는 이제 거의 직장인들이 많이 이제 일상적으로 거주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중에는 주로 이제 직장인들 중심 그리고 이제 좀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고요. 주말에는 또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가족 단위로 서울광장이나 뭐 이 근처에 오셨다가 저희 도서관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오시죠. 인문학적 사회를 만드는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문화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궁금한 것들을 찾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또 책을 읽거나 뭐 강좌를 듣거나 아니면 뭐 공동체 모임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나 지자체는 그런 모임들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문학진흥법 제정으로 이 같은 공간이 늘어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인문학 활동 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여러 교육 선진국에서는 인문학이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고 있고 또 인문학 진흥을 위해 어떤 법적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해외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요. 인문학진흥법 제정 이후 올해 정부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계획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까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인문학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이를 위한 관련 기구 및 부서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별도의 인문학 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냉전 시대에 돌입한 미국은 군사력 경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지만 인문학 분야에 대한 투자도 함께 진행돼야 국가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됐는데요.
이에 미국 연방정부는 1965년 국가예술인문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또 인문학을 큰 국가적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작 정책을 진작부터 많은 서구 국가들이 해왔었고, 미국은 진작부터 이제 그 입법화를 해서 그 인문 육성 지원법을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거기 기초해서 국가 인문학 정책원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연방 예산으로 이제 인문 예술학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요. 각 그 주별로도 인문 지원 정책 기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인 지원이 돼 있죠.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설립된 국립인문재단은 미국의 인문학 발전과 교육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또 국립인문재단의 자문기관으로 국가인문학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 차원에서뿐 아니라 각 주에도 주립인문학위원회를 설치해 인문학의 연구와 교육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등의 다른 국가들도 인문학 연구와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가 마련돼 있는데요. 영국 경우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교육부라고 할 수 있는 혁신대학기술부에 7개의 그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문예술연구위원회입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1939년에 설립된 국립학술연구원에 10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문사회과학연구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진국들은 전부 인문학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영국은 1990년대 들어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가장 건설적인 대안이 협동연구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인문학 육성을 위한 예술인문연구소를 설립하고 2005년에는 연구소를 예술인문연구위원회를 승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다른 분야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할 수 있는 인문학 연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1939년 대통령령으로 국립학술연구원을 설립했고 대학과 연계해 정부가 학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학술과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자율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발표 이후의 사회적 반응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지난해 일본 정부는 전국 86개 국립대학의 인문사회과학 계열 등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학계는 물론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조차 기업에서는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폭넓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국립대학에 대해서 인문사회 분야를 좀 축소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학계뿐만 아니라 재계, 경제계에서도 그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근데 경제계에서 그것을 비판한 이유가 우리가 필요한 인재는 다양한 교양을 가지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 분야는 함부로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걸 경제계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굉장히 부러운 얘기죠. 향후 인문학진흥법 시행 단계에서 두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분담과 예산 배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각 개별 부처에서 이제 인문학 또 인문 정신 문화에 대한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이제 관련 사업으로는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이제 코어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신규로 좀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도 국회에서 이 분야의 어떤 관심 속에서 예산이 좀 증액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기류의 인문학 또 인생 나눔 교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적극 또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 코어는 기초학문으로서의 입지를 잃어가는 인문학의 위상을 살리면서도 대학별로 특성화된 인문학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개에서 25개 대학을 선정해 올해부터 총 6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명칭된 일명 코어인데요. 코어 예산 600억 원을 가지고 지금 인문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교육부 지금 계획으로는 소위 기초학문 심화 과정, 그다음에 글로벌 지역학, 국가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 기반의 융복합 연구 이런 그 세 중심 이제 트랙을 이제 기본으로 하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기 그 대학의 특성에 맞게끔 소위 최적화를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육부가 이걸 잘 평가해서 이 중에 한 20개 대학을 재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등을 통해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류의 인문학은 전국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등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사업으로 약 300여 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수천 회의 인문학 강연 및 현장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질에 우선하는 삶의 가치를 연구하는 인문학. 그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이후 확대될 다양한 인문학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바랍니다. 장자가 어느 숲속을 가는데 굉장히 크게 자란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그 목수가 그 앞에서 한참 쳐다보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안 베고. 그래서 너 왜 저 나무를 안 베고 가느냐. 그때 그 목수가 이랬습니다. 쓸모가 없게 생겼다. 근데 그것을 본 장자가 이랬어요. 아, 저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무성하게 자랐구나.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서 어느 나무보다도 커다란 그늘을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더 많은 열매를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인문학이 조금 성급한 생각으로 보지 않고 쓸모없이 보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을 제공하고 육성을 하면 그야말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커다란 그늘과 많은 열매를 제공할 거예요.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 편리함에 익숙해진 채 살아가고 있지만 철학과 방향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술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삶의 모습에서 교훈을 찾고 바람직한 삶의 목적과 올바른 인간관계를 설정하게 하는 인문학의 역할. 이 같은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인문학이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탄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법률의 성공적인 시행을 기대합니다. 한눈에 보는 19대 국회 법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